이번 발표회는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주최하고 장로회 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공동 주관하며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협력처와 문화선교연구원 지앤컴 리서치가 협력하여 진행합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시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연구지원처장이신 안교성 교수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교성 교수입니다. 이번 연구는 이 제목이 상징하듯이 인간에게 닥치는 재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대한 연구입니다. 이 재난은 인간이 얼마나 유약한지 약한지를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온갖 재난을 끊임없이 극복하고 그 생존을 이어왔고 또 심지어는 발전을 이뤘던 그런 우수한 존재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재난에 대한 당사자는 이번에는 특별히 그 교회와 사회 또 정부의 정책까지 포함한 그런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그런 도전과 응전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이해, 교회가 바라보는 사회, 또 사회가 바라보는 교회,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그런 다양한 측면들을 꼼꼼하게 살펴본 그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위해서 여러 부서들이 함께 또 기관들이 협조해서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공동의 과제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이런 설문조사, 또 언론기관, 그리고 학교 내에 교수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이론과 실제 그리고 현재 당면한 위기와 앞으로 나가나를 그 전망까지도 짚어본 여러 가지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당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현안인 만큼 이것을 또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구 결과의 의의를 잘 파악하셔서 널리 알려주시고,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가 코로나, 나아가선 한국 사회가 당면하는 수많은 재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도록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 인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임성빈 장신대 전 총장님께서 이번 연구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연구는 사실 오랜 동안 이제 기획이 됐고 또한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부터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상당한 이제 당혹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 누구도 예상 못했고, 또 이것이 또한 확산 속도도 빠르지만 범위도 전 세계적인 그 정도는 재난에 해당하는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한 어떤 개인이나 기관이나 국가도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한 피해도 컸고, 우리 안에서 어떤 약한 고리들은 더욱더 피해 정도가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저희는 특별히 이제 교회의 입장에서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응답을 하는 것이 과연 교회로서의 책임적인 응답인가 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계획의 그 전반부에는 한국 교회가 이 재난이 닥친 이후에 사회를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해왔는가, 사회적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 왔는가에 대한 연구를, 정량적인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을 진행을 했는데 8.15 이후에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교회가 사회에 어떤 봉사를 했느냐가 그렇게 이슈가 될 수 없는 상황, 마치 이 확산의 주범이 교회인 것처럼까지 그 인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여기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교회가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회에서는 우리 마음을 못 알아주나 하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사회가 19.7% 정도 되는 기독교인이 사회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 정도의 책임도 못 해주나 하는
그런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상당히 당혹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의 주제를 바꿔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왜 이런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이것은 1차적인 것이고,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표하는 것은 1차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간 보고에 해당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정도인데, 거기에서 차이가 크더라 하는 정도를 지금 우리가 보고를 할 것이고, 이후에는 좀 더 무엇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우리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하는 긍정적인 건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꾸준히 이 연구는 지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노고를 이 연구원들이 중간에, 그래서 연구 책임자도 바뀌고 연구 주제도 바뀌고 하는 순간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연구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참여한 우리 연구기관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그 취지를 이해하셔서 좀 더 건설적으로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 사회가 교회에 대한 이해도 좀 더 상호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될 수 있는, 이른바 후기 세속화 시대에 좀 더 책임적인 교회,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는 사회 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이번 연구를 위해서 코로나19 관련 주요 집단별 개신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조사를 진행하신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 대표님 나오셔서 주요 결과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조사를 총 진행했던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입니다. 먼저 조사 개요인데요. 이 조사는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기획할 때 몇 개 그룹을, 그러니까 목회자들하고 그다음에 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 그다음에 언론인, 기자들, 그다음에 시민단체, 이렇게 5개 그룹을 갖고 개신교 교회를 평가하는데, 인식하는데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먼저 이 그룹별로 인식의 차이부터만 보자. 얼마나 갭이 있는지. 그거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조사가 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요를 좀 말씀드리면, 목회자들은 300명을 조사했고요. 개신교인들하고 비개신교인을 각각 500명씩 조사했고, 그다음에 기자들은 102명 조사했고, 시민단체는 설문조사는 안 하고 랩스 인터뷰를 해서 4명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6명을 조사했습니다. 올해 초에 1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동안 리서치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먼저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주요 결과들만, 근데 이게 지금 5개 그룹을 조사한 거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 오늘 이제 그 보도 자료에 이제 그 지금 그 그래프들이 나갔는데, 이것도 보시지만 USB로 보내드렸던 거기 풀 리포트가 있으니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언론 보도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개신교를 언론 보도가 어떻게 언론이 언론들이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방역 당국이죠. 그 쪽에서 또 이제 그 개신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 보도에 대한 인식인데요. 보시면 그 맨 위에 파란색이 이제 목회자 그룹입니다. 목회자 그룹을 보면 언론사의 그 이념의 영향을 받는다가 75.7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돼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도 높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들이 그 방역 당국 입장에서 보도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식으로 이 지금 4개 그룹 중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언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이 언론이 코로나 관련해서 공정하게 보도한다 해서 나머지 3개 그룹은 그래도 50% 안팎에서 이렇게 같이 묶여져 있는데, 목회자들만 35.7%니까 좀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그룹 중에 목회자들이 가장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역 당국이죠. 그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제 보시면은
중간에 그 오른쪽에 보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거가 뭐냐면은 검사 역량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런 것들은 4개 그룹이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한데 그 맨 아래 보시면은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 언론들이 아니라 일반 언론들을 얘기하는 건데 일반 언론 기자들은 그래도 그래도 가장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약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개신교 교회의 개신교 교회가 코로나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여기서 이제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개 그룹 다 인식들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냐 하면 일단 먼저 맨 왼쪽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다. 이게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이 목회자가 91%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들은 13.2%가 거의 뭐 양 끝에 이렇게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신교인은 62.7이고, 그 다음에 비개신교, 그다음 기자들이 25.5죠. 그러니까 이 조사 전체적으로 보면은 목회자하고 개신교하고 한 묶음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기자들하고 언론인들하고 비개신교들 같이 한 묶음이 되는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비대면 예배로의 전환은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이다. 이거는 전체 그룹이 다 높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보십시오. 이제 오버롤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코로나에 전체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가 목회자들은 거의 80%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 다음에 개신교인은 59%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자들은 25%,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들은 12.0%니까, 자,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가 코로나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에 대해서 그 목사들은 80%고, 그 다음에 일반 사회의 넌크리스찬들은 12%니까 정확하게 6.6배 차이가 나요.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인식 차이가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10%하고 80% 굉장히 큰 차이인데 어느 한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가 정말 고심을 만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과제가 이 한국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이라는 그 목사님들의 생각과 교회 밖에는 넌크리스찬 생각 이런 식으로 큰 차이가 난다면 이거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 갭을 메꿀 것인가 있는가 또 한국교회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맨 왼쪽 그래프하고요 오른쪽 그래프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 모양하고 오른쪽 그래프 모양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평가가 이게 상관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그 교회가 코로나를 대응하는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바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얼마나 잘 협조하는가, 이거가 가장 상관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림 보시면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니까 확산 저지에 긍정적이다가 가장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도 쭉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그 밖에서 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긍정적인 평가는 오로지 이거 하나, 코로나 관련해서는 방역 정책에 협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엔 이제 각각 주체별로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문제점을 보면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인데 이렇게 맨 왼쪽이 이제 가장 높은 비율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종합적인 이해를 못하게 한다. 이게 목회자들이 가장 높은데 61%고, 그다음에 개신교인도 한 55%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본인들이 언론 보도를 하고 있지만 본인들의 문제점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책임을 과도하게 부각시켜서 종합적인 이해를 못하게 하는 거 우리도 인정한다. 이게 51%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개신교인 보면은 거의 비슷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개신교인들도 이쪽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비개신교인 같은 경우 언론 보도가 아무래도 국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인식이 좀 비개신교인도 좀 있고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정부 방역 당국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이걸 각각 이제 그룹별로 한번 봤더니 그 목회자들, 그다음에 개신교인들, 비개신교인들은 2020년 초에 국가가 외국인 들어오는 거를 막지 못한 거,
취하지 않은 거 이거를 가장 높게 평가를 했고요. 가장 높은 이제 문제점으로 가장 1위로 응답을 했는데 목사님들은 또 하나는 뭐냐면 집합 시설별로 방역 관련 조치가 공정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은 뭐냐면 방역 당국이 공정하지 못했다. 또 이거를 언론이 공정하게 보도를 못했다. 이게 목사님들한테 늘 이렇게 강하게 지금 내재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기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가가 너무 이제 지나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응답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자들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비해서 백신 구입을 제대로 못한 것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교회의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교회의 문제점은 맨 왼쪽 보시면은요. 정부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이게 비개신교인하고 가장 지금 이번 조사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은 비개신교인들하고 기자들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그룹이 개신교의 문제점은 방역 당국의 그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 지켰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 탄압이라고 대응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시민단체 간부들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어느 시민단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두 군데에서 이런 똑같은 얘기를 하던데 7대 종단 있지 않습니까? 7대 종단에 웬만한 중소종단이 갖고 있는 엘리트 파워가 개신교회 사랑의 교회 한 교회가 갖고 있는 엘리트 파워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엘리트 파워가 개신교에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목소리도 낼 수 있지 않느냐. 목소리 못 내는 그런 그 약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지금 우리가 그 8.15 이후에 그 이런 방역 지침에 대해서 교회 탄압이라고 대응한 것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예를 들면 특히 비개신교인들하고 기자들한테는 이런 인식들이 높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 번째인데요. 목사님들이 교회의 대사회 공적 역할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이 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교회 문제점이라 스스로 인식하고 계신데 68.7%니까 다른 그룹보다 되게 좀 상대적으로 높게 난 이건 어떻게 좀 우리가 이 데이터를 해석할 수 있냐면 이제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계 리더들이 목사님들이 교회의 그 대사회 공적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좀 고민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개신교 보도에 대한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평가를 보면 앞에서 그 흐름대로 그대로 그 공정성하다 어느 정도 공정했다라고 보는 그룹이 기자들하고 비개신교인들은 한 60% 가까이 이렇게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은 17.7%니까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인들이 중간 정도를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그 개신교 조치에 대해서 개신교 조치에 대한 공정성인데 공정했다 어느 정도 공정했다가 비개신교나 기자들이 또 좀 높게 나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은 불공정하다는 비판적 인식이 꽤 높게 나오고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왼쪽 보십시오. 왼쪽에 현 정부는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다 이렇게 한번 저희가 설문을 해봤어요. 그리고 그렇다 아니다로 응답을 해봤더니 현재 지금 진보 정권 하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 네 그룹 전체다 50%가 안 넘죠. 그러니까 네 그룹 전체 다 지금 그 맨 위에 비개신교인만 한 45% 정도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나머지 세 그룹이 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이번에 조사 대상 했던 이 네 그룹 전체가 현 정부가 개신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게, 그러니까 개신교 교회 입장에서 보면 불리하게 지금 불리한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개신교에 대한 인식인데요. 이제 그 6가지 항목을 쭉 얘기를 하면서 쭉 봤더니 그 4개 그룹 전체다.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도 맨 왼쪽에 코로나 상황에서 개신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다 보니까 분명히 종교의 그 사회적 역할들이 점점 더 중요하다는 거는 계속해서 좀 인식도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도 개신교의 대사회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이 개신교 책임이 크다 이런 응답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비개신교인이 82%나 되고, 그다음에 기자들이 76%나 되고, 그다음에 일본 목사님들도 어느 정도 이건 인정하고 계십니다. 54% 정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맨 오른쪽 보시면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희망을 볼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개신교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게 거의 높았어요. 75% 이상들이니까. 그러니까 4개 그룹 전체가 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 개신교 너네들이 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분명히 신뢰도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이제 계속 한 3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데 저 입장에서 보면 민심은 천심이 아니라 널뛰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컨대 1년 전만 해도, 한 1, 2년 전만 해도 이번 대선 때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대선 국면이 이제 계속 갈 텐데, 1, 2년 전만 해도 이낙연 후보가 1위였잖아요. 이렇게 2위, 3위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민심은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1위인데 또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이게 민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어떻게 사회적인 노력을 하는가에 따라서는 굉장히 앞으로도 많은 가변성이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교회는 사회에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가 전체 그룹이 다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저기서 아우성할 게 아니라 하나의 통일된 메시지를, 대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그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언론의 비판적 프레임에 대해서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봤더니, 목사님들은 그 개신교에 대한 비판적 프레임이 있다가 91%였고요. 개신교도 66%였고, 심지어는 기자들도 그 개신교에 대해서 언론이 비판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가 43%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 개신교에 대해서 언론의 비판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염 경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인식 차이가 큽니다. 특히 개신교 교회라고 인식한 이렇게 지적한 응답률을 보면 비개신교인이 가장 높죠. 77%나 되고요. 두 번째가 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개신교인들이, 넌크리스찬들은, 일반 사회 국민들은 언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오히려 기자들보다도 비개신교인이 더 이 응답률이 더 높은 게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 확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감염 경로는 개신교 교회가 비개신교는 가장 높게 응답을 했다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그룹들은 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자들도 교회보다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더 높게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게 좀 특징적이고요. 자, 그다음에 언론에 비친 개신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게 목회자들의 55%쯤 되고요. 그다음에 그 개신교인들이 46%쯤 되는. 이건 왜 그러냐면, 본인 교회가 안 그러니까, 본인 교회는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런 인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높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개신교인이나 기자들은 어느 한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언론에 확 나오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몇 개 교회지만 전체를 다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특히 언론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12.8%, 16.7% 이렇게 낮게 나오던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러다 보니까 비개신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교회를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인들 목소리만 교회 탄압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76%로 응답을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도 가장 높게 이기적으로 본다가 62%니까 이게 지금 이런 인식이 되니까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냐면, 맨 오른쪽 보십시오. 우리가 분명히 코로나19에서 어려운 일을 돕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네,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개신교가 이제 관심 가져야 될 분야,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목소리는 요구 사항인데, 개신교에 대한 요구 사항인데 보시면, 목회자들 보면요, 목사님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동안 좀 약간 좀 익스클루시브했다면 좀 사회하고 좀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겠다. 그다음에 약자에 대한 돌봐야겠다. 이런 응답들이 높은데, 그런데 기자들 보십시오. 기자들은 정치적인 참여를 자제해 달라요. 그다음에 이념적 태도를 자제해 달라요. 제가 그 시민단체 간부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동일하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분들 얘기가 개신교가 한국 교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낮은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1년 동안 8.15 광복절 집회였다는 거예요. 그때 막 폴리티컬하게 계속해서 안티적인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인들한테는 이렇게 썩 좋게 보이지 않았겠죠. 뭐 그런 거에서, 그래서 기자들은 이념적인 태도를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들은
비대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려라 이런 응답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코로나 이제 마지막인데요. 코로나 상황 속의 종교 집회에 대한 생각을 좀 물어봤더니 목회자들은 가장 응답 많은 이게 지금 어떻게 물었냐면 비대면으로 하는 게 좋다. 그다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대면으로 하는 게 좋다. 상황에 따라서 양쪽을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어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를 대답하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목회자들은 상황에 따라서 대면 비대면 예배를 함께 하는 게 좋다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비대면을 하는 게 좋다가 51%가 나왔고 그런데 비개신교인들 보십시오. 비개신교인들은 81.6%의 대부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비개신교인들은 아예 다 상관없다. 다 필요 없고 그냥 교회들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비대면을 들어라. 이게 지금 넌크리스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기자들도 거의 비슷하죠.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이번 조사 결과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은데 근데 대사회적으로는 보면 이제 교회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고 대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무리를 안 지킨다면은 안 일으킨다면 롱텀 베이스로 보면은 좀 우리가 좀 신뢰도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님께서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 정부 방역당국, 개신교 확산 원인과 기관별 신뢰도를 중심으로 분석하셨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로나19 관련 주요 집단별 그 개신교에 대한 인식 조사 보고서가 워낙 광범위하고 방대해서 저희 이제 각 기관들마다 나누어서 이 부분들을 조사를 했는데요. 개신교와 코로나19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제 지용근 대표님과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겠지만 특이할 만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정부의 방역 정책에 잘 협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개신교인들은 67.2%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지만 비개신교인들은 43.9%가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함으로써 그 인식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한 것 아까도 보셨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데에서는 모두가 다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목소리를 교회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항목에서는 이 목회자와 개신교 그룹과 또 비개신교인 사이의 인식 간극이 굉장히 큰 것으로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권고 행정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목회자 그룹은 57.3%가 그렇다고 본 반면에 비개신교인 그룹은 9.3%로 이 역시 인식 간극이 굉장히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그룹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현 정부는 교회에 대해 우호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에서 그렇다라는 비율이 30% 이하로 나타나서 개신교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연장된 부분인데요.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당국의 조치가 다른 집합 시설과 비교해 공정하다는 비율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집단이 비개신교인 그룹인데 54.4% 정도, 과반이 약간 넘는 정도로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 상황과 관련 교회에 대한 정부 방역 당국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공정하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높은 비중을 보인 부분이 비개신교인과 기자 그룹인데 이 그룹 역시 과반을 약간 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긍정률을 보였습니다. 기자와 비개신교인 그룹 5명 중 2명은 그러니까 개신교에 대한 정부 방역 당국의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이 정도는 상당한 비율로 그 불공정성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러한 응답 결과를 종합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코로나19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그 책임과 영향의 정도를 고려해 본다면 방역 당국으로부터 불균형한 조치와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인식도 같이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개신교회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그 책임에 비례한 조치나 비판을 받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부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개신교인의 책임이 크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개신교인 5명 중 4명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고요. 개신교인의 동의율도 63.1%로 나타났습니다. 그 8.15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또 그 변수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 8.15 광화문 집회가 당시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네 그룹 모두가 다 그렇다로 60% 이상 응답을 해서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처 관련 기관별 신뢰도를 보면 비개신교인 3명 중 2명은 코로나19 관련 개신교 교회를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응답을 해서 비개신교인의 교회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다라고 하는 점도 뼈아픈 대목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조사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어떻게 몇 가지 교회 방향들을 제시해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 방역 당국의 대응 평가와 관련해서 모든 그룹들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방역 당국의 대응에 대해 인식에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단 저희들이 조사한 기간이 1월 20 그 중반에 발표를 했는데 그때도 백신 정책에 대해서는 모든 그룹이 43.3% 이하의 긍정률을 보였다는 점은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이 점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대해서는 교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대사회적으로 당연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발발에서 이번 인식조사 시기까지의 코로나19 확산 원인에 대한 대다수 사회 집단의 인식 형성에 있어서 개신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개신교회 코로나19 책임론의 주요한 요인이 되었음은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의 책임이 코로나 확산과 관련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것이죠. 그 점에서 한국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될 인식 지표로 우리 방금 이 인식 지표가 중요한 조사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이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점에서 온라인 예배는 굉장히 한국교회가 잘한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교회의 대응 평가에 있어서 목회자와 개신교 그룹이 개신교의 대응을 상대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그러니까 목회자와 개신교 그룹 내에서도 개신교인 그룹 안에서도 교회와 교회의 정보 방역 협조, 이웃 돕기, 전체적인 대응 평가에서는 그 그룹 사이 안에서도 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리더 그룹과 평신도 그룹 사이에 코로나19 상황과 해법에 대한 인식과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것은 개신교에 대한 비개신교인과 기자 그룹에서도 정부 방역 당국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 드러나서 응답 집단 모두에서 당국의 개신교에 대한 태도가 상당 부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교회의 경우에 이 2021년 2월 1일 중대본 발표를 보면 좀 혼동스러운 발표를 했는데 밀집도가 낮고 사전 방역 조치들이 이루어져 지금까지 대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 교회발 감염의 형태는 예배 후에 이루어지는 다른 부수 모임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혼돈을 주었는데 그 점에서 보면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고 예배 이후에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향후 한국교회가 집단 감염 발생 시에 예배를 전면적으로 폐쇄시키는 대신 예배 공간에 대한 과학적 임상 거리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도 그 중대본이 발표한 것처럼 뭐 예배 이후의 식사나 행사, 교회 밖 모임을 통한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관리의 차원으로 교회의 감염병 사태에서의 대처 방안을
전환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더 나아가서 개신교에 대한 정부 행정 조치 적절성 논란도 아마 이 그룹들의 개신교에 대한 불공정에 대한 상당 부분의 비율을 나타나게 된 이유이기도 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정부의 브리핑 방식에 대한 논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1년간 저희들이 그 조사한 당시에 보면 누적 확진자 수가 73,115명이었는데요. 이 중 종교시설 집단 감염은 7.7%였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누적 확진자의 45.4%가 집단 감염이 원인이 됐는데 집단 감염 중 종교시설이 17%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사이트를 보면 1년간 코로나19 집단의 45.4% 하고 종교시설이 가장 많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종교시설이 마치 전체 감염의 45.4%의 감염원인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는 전체 감염이 7.7%죠. 물론 이것도 뭐 적지 않은 숫자이고 책임감을 가지고 가져야 될 숫자이지만 그 점에서 발표의 부분들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1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도 나오는 부분인데요. 예컨대 종교시설 외 감염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의 감염 비중을 하나로 묶어 발표하지 않고 오른쪽에서 보시면 상당히 세분화해서 발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 종교시설 감염 비중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게 되는 그런 표집 부분들이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기독교 언론을 통해서도 당시에 이미 제기가 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모든 응답 집단에서 교회를 비롯한 집단 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의 형평성 정도를 비판적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개신교에 대한 태도는 전체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점도 모든 그룹에서 상당 비율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유사 상황 발생 시 교회 관련 대책에서 전제돼야 할 사안입니다. 그 보도 자료에는 그 불공정 그 비율을 과반 넘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그 표현이고요. 수정을 부탁드리고 상당 부분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반은 아니고요. 높은 비율로 비율로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예컨대 자영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장들과 교회를 비롯한 종교 시설들의 특성들을 고려해서 더욱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조치가 요청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사실은 이 방역 당국의 그 조치에 대해서 사업장별로 상당히 많은 논란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이 교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제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코로나19와 8.15 광화문 집회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번 인식 조사를 보면 8.15 광화문 집회에 대한 기존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3차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논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8.15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확산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사실 의사그룹 내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언론을 통해서도 제기가 됐지만 고려대 의대 엄창섭 교수나 김우주 교수,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 등의 견해는 이 8.15 집회와 이 팬데믹 확산과의 상관성이 이제 불분명하고 때로는 없다라고 이제 발표가 또 나와서 이 부분은 논란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면밀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저희 이제 앞으로의 조사 또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조금 더 다뤄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8.15 집회가 개신교발 집단 감염의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로까지 인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인과관계가 규명이 필요하고요. 또 교회발 감염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당시에 그 교회 8.15 집회의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8.15 집회 개최는 정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이런 점은 구분을 하면서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7번째로 코로나19 사태는 국가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인가라는 새로운 논쟁을 보여주고 있는데 헌법적 가치의 충돌인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응답한 개신교인 그룹 내에서 60세 이상에서는 50.9%로 가장 많이 지지를 했고요.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항목에서는 30대, 개신교인 내에서 30대에서는 62.3%가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가와 종교의 관계성에 대한 세대 간 이해 차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점에서 우리가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모색함에 있어서 교회 안 소통의 과제가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 상황에서 교회와 사회 공동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무엇인가도 이번 인식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8번째로 코로나19가 교회에 던진 가장 중요한 인식 관점은 교회의 대사회적 공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교회의 공익성과 교회의 윤리성이 같은 범주에서 해석된다는 점도 이 지표를 자세히 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교회 공동체의 최우선 역할이 분명해지는데요. 코로나19 사태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 지역에 마스크를 보내기도 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는 여러 가지 일들을 했지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전파자가 나오지 않는 인식을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공공성과 윤리적인 교회로 보여지는 일이고 교회가 사회적 일원으로서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천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대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코로나 사태 이후의 교회의 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교회계 지도자들의 대정부 혹은 대사회적 의사표현이 때론 정치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적 혹은 이념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교회의 탈이념화 과제도 제기가 되고 이를 위해서 앞으로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적절한 행정 조치 및 대응을 위한 정부 교회 간 협의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 교계, 평신도 전문가들, 감염내과 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그런 종합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런 코로나19 상황에서 건설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공동체를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과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인식조사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서요. 이번 순서는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장만식 사무국장님께서 한국교회 코로나19 대처에 대한 언론보도 특성 연구 4대 중앙일간지 보도 프레임 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부분들은 한국교회 그동안 코로나19를 거쳐오면서 어떻게 언론에 비춰졌는지를 주요한 중앙 일간지 4개사의 기사를 분석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이제 설문조사 결과 잠깐만 보시면은요. 아까 지용근 대표님께서 많은 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좀 짚고 넘어가면은 이번 연구의 이제 요점 가운데 하나는 이제 목사님들을 만나 뵈면은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언론에 좀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 그 다음에 일부분의 억울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계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좀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떤 인식들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도 이번에 좀 문항을 넣어서 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시면은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목회자가 언론 보도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와 그리고 비개신교인은 개신교에 대해 공정하게 보도하고 있다는 인식이 그런 목회자나 개신교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그런 비율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언론에 비친 그런 개신교의 모습은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분들이 상당히 비개신교인들은 되게 높았고요. 그리고 교회 방역 활동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죠. 그리고 실제 방역 당국이나 그다음에 지자체 관계자분들도 만나더라도 일단 전제를 깔고 가는 것들은 교회 참 열심히 방역 활동 잘했다. 그렇게 많은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정당하게 언론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제 통계에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회자 다수가 이 언론의 보도 프레임은 상당히 비판적이다라고 대부분 다 그렇게 좀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개신교인이나 비개신교인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치를 보였고요. 특히 저는 좀 이번에 설문조사를 이제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자들이 과연 본인들 스스로 그런 비판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높게 비판적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6년도에도 언론인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에 대한 상당히 안 좋은 인식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번에도 좀 이런 비판적인 프레임을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요. 많은 이제 응답들이 그런 개신교인들의 행실에 대한 그런 실망감 그리고 이기주의 그런 것들을 좀 꼽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저희가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했었을 때도 이와 비슷한 그런 그 결과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그 전제를 가지고선 그러면 그 언론들은 우리 교회를 좀 어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봤는지를 조금 더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조사 이제 3개의 그 연구 주제를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 한국교회 코로나19 관련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형식적인 프레임은 무엇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살펴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국교회 코로나19 관련 이슈 보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내용적 프레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한국교회의 대사회 이미지가 악화된 이유 그리고 개선을 위한 대사회 소통 전략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국교회에 좀 제안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조사를 어떻게 좀 진행했냐, 분석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4대 일간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래서 좀 보수적인 경향의 그 두 개의 언론사 그리고 한겨레 경향신문, 그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제 2개 언론사를 해서 4개 언론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분석 기간은 코로나 이제가 이제 감염자가 발생될 때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그 1년간 기사를 좀 분석을 했고요. 자료 수집은 이제 언론진흥재단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비카인즈에서 키워드를 코로나19 교회 그렇게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나왔던 거는 800건이 넘었는데요. 1차로 이제 전체 기사를 보고 거기서 이제 비중이 너무 작거나 아니면 관계 없는 기사들도 검색되는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걸러내고 총 466건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기사 내용들을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사들은 이제 어떻게 좀 분류를 했냐면 일단 형식적으로는요, 이제 분석적으로는 이제 요 유목을 좀 구분을 했는데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그다음에 기획 특집 기사, 그다음에 인터뷰, 해설, 그다음에 사설 칼럼 논평을 한 개 그룹으로 묶어서 그렇게 좀 분석을 좀 했고요.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기자님도 잘 아실 테니까 얘는 넘어가겠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형식적 그다음에 내용적 프레임들을 좀 구분을 할 텐데요. 일단 형식적인 프레임은 크게 이제 3가지로 사건 중심 프레임, 그리고 주제 중심 프레임, 그다음에 사건 주제가 혼합된 사건 중심 혼합 프레임 3가지 이제 프레임으로 좀 나눴고요. 사건 중심 프레임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라든지 인터뷰 등이 좀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주제 중심 같은 경우에는 해설, 사설, 칼럼, 논평 등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 주제 혼합 프레임 같은 경우는 탐사 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기획 특집 등이 주로 해당이 좀 되고요.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일단 내용적으로는 상위 프레임이니까 하위 프레임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위 프레임은 3가지를 잡았는데요. 사회적 프레임, 그리고 위기대처 프레임, 그다음에 책임주체 프레임 3가지로 나누고 각각 상위 프레임의 하위에
하위 프레임으로 좀 나눠서 사회적 프레임 하위로는 사회구조 지적 프레임, 그다음에 도덕적 평가 프레임, 그다음에 이해갈등 프레임, 그다음에 정치적 경제적 문제 프레임, 그렇게 세 가지를 좀 나눴고요. 그리고 위기대처 프레임으로는 데이비테이스의 평가 프레임, 그리고 팬데믹 경고 우려 프레임, 그다음에 개선점 대안 제시 프레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 주체 프레임은 이번에 이제 책임은 우리 교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 규칙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하이 프레임 8개로 해서 그렇게 좀 나눠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석 방법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그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언론 관련된 이제 기사 분석이나 그런 것들 이제 논문들을 참고를 하시면은 대부분 다 이제 내용 분석 방법으로 이제 이용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용 분석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이나 글로 표현된 그런 인간의 의사 활동이 말하는 이제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그런 문화적 맥락, 그다음에 시간, 언어 등의 요소로 좀 왜곡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일단 이 방법은 좀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용이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인상적인 판단보다는 이제 수정 용어를 좀 사용하고요. 그리고 보다 간명하게 내용을 구분하는 방법이 이제 내용 분석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연구자의 생각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각 프레임별로 이제 조작적 정의를 해놓긴 하지만 실제 이제 기사를 계속 읽다 보면은 많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본인의 생각도 들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하고 또 분류를 일반화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은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추이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들을 언론 분석에서는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결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월별 보도 건수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기사가 발생이 된 거는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기사를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2월, 3월, 4월에서 쭉 들어가는데 2월, 3월 달에는 이제 발생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 상당히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그 감염이 된 부분들을 처음 겪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그 기사 가운데 이제 8월 달 가면은 이제 뭐 아까 앞에 연구자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8.15 광복절 집회가 상당히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2월, 3월, 그다음에 8월 그때 좀 집중적으로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사 안에 신천지 기사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 초기에 이제 31번 이제 감염자 나오면서 신천지를 교회로 내용을 보면은 신천지 기사인데 제목들을 교회로 이렇게 뽑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기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2월, 3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8월 달 높은 것들을 좀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모든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좀 기사들이 많았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것들은 2, 3월에는 조선일보에서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으로 해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기사 유형을 좀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 중심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슈를 막 쫓아가기 바쁜 거죠. 예, 그래서 현재 이제 브리핑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속보 형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들이 많이 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일부 인터뷰 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스트레이트 기사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조선일보하고는 좀 이제 비교되게 이제 시사 칼럼 논평 기사가 조선일보 대비 좀 몇 건들이 더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겨레, 그다음에 경향신문은 비슷한 기사량과 이제 분포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스테이트 기사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기획 특집 기사,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시사 칼럼 논평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은 또 다시 뒤에서 좀 내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제 연구 과제입니다. 연구 과제에서 형식적 프레임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분석할 것인지 그 부분들인데요. 첫 번째로 보시면은 이제 언론사별로 약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조선일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사건을 많이 쫓아가서 현재 있는 속보 중심, 그다음에 브리핑 자료 이제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사건 중심 프레임으로 많은 이제 기사들을 좀 달았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대부분 언론사들이 동아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할 것 없이 일단 현재 그 추세를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건 중심 프레임으로 많은 이제 기사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과 좀 비교했었을 때 진보 언론 쪽에서는 좀 이제 주제 중심 프레임을 좀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건 주제 혼합, 그래서 좀 기획기사라든지 이제 그런 분석된 기사들, 이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설 칼럼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좀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조금 그 비교되는 그런 좀 특성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적으로 분석, 이제 연구 문제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적 분석으로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이제 상위 프레임을 일단 보자면은 조선일보, 이제 동아일보, 이제 한겨레신문 이제 각각 보듯이 일단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임 주체 프레임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곳이 이제 책임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 계속 이제 묻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계속 감염이 발생되면서 교회가 지역 사회 감염의 원인인 것처럼 이제 느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좀 쏟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그다음 나왔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이제 영향들이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요. 그리고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보다는 기사량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회적 프레임, 위기 대처 프레임이 좀 비슷했고요. 그다음에 조선일보 반대로 책임 조치 프레임은 상당히 좀 낮은 그런 경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조금 비슷한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책임 주체 부분들에 있어서는 진보 언론들이 보수 언론보다는 상당히 좀 낮은 그런 형태를 좀 보였습니다. 자, 하위 프레임 좀 보시면은요. 하위 프레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8개 이제 하위 프레임으로 이제 나눠서 그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팬데믹 경고, 이제 그다음에 개선점 대안, 그다음에 귀책,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고, 그다음에 8.15 이후 이제 갈수록 이제 이해 갈등 프레임, 그래서 교회가 일부 교회가 이제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비추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강화된 모습들을 좀 기사에서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부분들은 이제 한겨레나 이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개선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대면 예배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계속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그런 좀 개선점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설이라든지 또 논설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기사를 좀 다뤄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문제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이제 사회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현직에 계신 이제 종교 전문 기자분 세 분을 이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신 이제 나눠드린 그 자료집 보시면은 이제 질문지까지 제가 다 넣어놨는데요. 이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제 드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답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시면 이제 풀 텍스트가 다 있으니까 그 부분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코로나19 보도 방식이나 내용에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계셨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회발 코로나 감염 보도는 공정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가 그런 국민들의 비판이 높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보도했다고 보여진다. 좀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세 번째로는 언론은 비판적인 프레임을 토대로 취재와 보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개신교가 최대 종교로서 그만큼 이제 사회적인 책임이 크기 때문에 더 비판을 받았다. 그런 이제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개신교가 더 투명하고 또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교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좀 따끔한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도덕성과 그리고 공공성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예전에 설문조사 할 때도 계속해서 그런 목회자의 발언, 태도 그런 부분에 지적들이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생활 속에서 신앙을 실천해 달라. 그리고 가정과 사회의 신앙적인 삶으로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방향으로 선교의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좀 제안을 좀 주셨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분들도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회가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구실은 했다. 그런 이제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9번째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더 적극 참여를 해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다 그래도 한국교회를 취재하시고 그동안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잘하고 있다. 그 가운데. 그리고 많이 꼽아주셨던 것들이 이제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많은 구제 활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특히 이제 그 월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지원 부분들을 되게 높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도 계속 요청을 한다. 그리고 우리 조사께서 전반적으로 한국교회 사회 신뢰도는 계속해서 우리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의 그런 신뢰도는 우리가 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셨고요. 그리고 충분히 그 방식들을 이제 시대에 맞는 방식들을 찾아서 꾸준히 노력한다면은 사회적 신뢰 회복은 가능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좀 이제 요 결과들을 보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더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은 첫 번째로는 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좀 언어를 해서 이용을 해서 좀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했고 또 우리가 하는 말들이 사회에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인식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한국 기독교 언론 포럼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 이제 기자분들께서 계속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보도자료 많이 계속 받아서 기사 많이 이제 올려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를 통해서 이제 보도를 좀 요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도자료를 제가 받고 전달을 해드리는데 대부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다 손을 거치는데 이제 바빠서 거치지 못하고 그냥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마다 일반 언론에서 연락이 옵니다. 도대체 못 알아먹겠다. 야, 이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 용어가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사회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좀 친절한 언어로 좀 표현해 주는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역의 주체로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계속 꾸준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기자님들께서도 이제 지적했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계시고 그것들을 또 종교 담당 전문 기자들은 그래도 많이 한국교회 미담들을 발굴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단기적인 이제 요때를 면피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들 그리고 아까 백광원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 그런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계속 내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로 지금 현재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재 이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다 이제 이 언론에 대한 이제 위기감이라든지 그리고 이것들을 또 어떻게 또 돌파를 해야 되나 그런 이제 조급함들이 계시는데 그런 마음들은 계시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중장기적으로 언론을 우리가 선교적인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제 전략적인 그런 기반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타종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이제 경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주 잘 컨트롤을 하고 또 사회와 소통들을 잘 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는 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언론 포럼도 열심히 노력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교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중장기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 그리고 아까도 지적하셨지만은 좀 하나 통일된 목소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제 산발적으로 다양한 다른 목소리 물론 이게 한국교회의 특성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뭔가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메시지를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좀 전략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기자님들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일선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시고 또 한국교회 좋은 소식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일반 언론이 또 그게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보고선 거기서 또 취재원도 발굴하고 하고 있는데 좀 더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이제 현실적으로 느끼겠지만 우리의 그런 좋은 소식, 복음을 우리 일반 시민 대중들한테 알리는 부분들까지 이게 안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어느 한 언론사뿐만 아니라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국의 교계 언론들이 좀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한국 사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 그다음에 이 진실성, 그다음에 사회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알릴 것인지 그 부분들을 좀 함께 좀 고민을 해 나가고 같이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 박정광 교수님께서 코로나19에 대한 국내 보도와 외국 보도를 비교 분석하셨는데요. 우리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맡은 것은 국내 보도와 외국 보도의 비교 분석인데요. 주로 이제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했지만 또 외국의 방역 지침 그리고 우리나라의 방역 지침까지도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데 또 우리 한국 교회는 또 더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방역 문제 때문에 전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었고 또 그것이 긍정적이지 않고 이제 부정적인 것이 많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제가 맡은 이 연구가 이제 이 비교 분석인데 말씀드릴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은 우선 코로나19 발병과 확산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은 우리나라의 방역 방식이 어땠는가, 그리고 이것을 외국 언론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 국내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가, 이것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2번, 3번은 이제 방역 당국의 지침에 대해서 또 우리의 방역 현상에 대해서 외국 언론이 어떻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었는가.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국내 언론이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알리고 있었는가. 특별히 이제 국내 언론이 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전달할 때 이게 제대로 한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보도된 출처를 추적해서 이제 원문을 읽어보는 것. 그래서 이제 BBC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판을 읽지 않고 그냥 그 영어로 된 것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제 검색을 해서 기사가 뜨면은 추적해서 이제 읽는 것과 그 다음에 주제 검색을 해서 읽는 것을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를 했나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이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우선 코로나19 발병과 확산의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국내 언론에서 연표 작성해서 많이 배포를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알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2019년 12월 1일 중국 첫 발병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더 추적을 해보면은 11월 17일이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12월 31일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발병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근데 올해 3월에 사이언스지에서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이거 10월일 수도 있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스 때 한 2달 가까이 지연을 했다가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 늑장 보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경우는 그때보다 좀 낫다 싶었는데 이 10월설이 사실이라면은 이 역시 한 2달 이렇게 넘어, 이번에 2달 넘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국 책임론의 근거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스 때는 국제보건기구가 대빨리 대응을 해서 2004년도에 저는 이제 영국에 있었거든요. 사스가 났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영국은 뭐 발병자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때 아마 중국, 그 다음에 저기 홍콩,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서구에서는 사망자가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대만, 싱가포르 이 5개 나라에서 대부분의 사망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 9명의 발병자가 나왔는데 사망자 없었고요. 미국에서 27명인데 사망자 없었죠. 우리나라 4명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나간 것은 그때 이제 중국의 영향이 지금처럼 이번에는 1:1로 사업 때문에
이태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초기에 크게 발병한 데가 이제 1:1로 사업에 관여된 그런 나라였는데 그때는 일단 어쨌든 이 조기에 이렇게 대응을 해서 크게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국제보건기구가 너무 늦장 대응을 했습니다. 보고받고 나중에 이제 범유행 전염병 그 팬데믹 선을 한 것이 3월 11일이었으니까요. 무려 2달 넘어서 이렇게 끈 것이 이번에는 이태리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그때 경고가 오고 제가 그때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경로까지도 다 얘기했거든요. 이태리 북부에 스키장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간다. 거기에 유럽 사람들이 다 모인다. 그러면 순식간에 퍼질 거다.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도 늑장을 부리다가 결국은 이제 사퇴 운동까지 했죠. 그래서 100만 명 서명, 이 사무총장 사퇴 100만 명 서명하고 이제 그것을 닫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그 국제보건기구 책임론이 컸습니다.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전 세계로 확산될 때 조기에 진압을 했으면은 잡았으면은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는 안 될 정도였는데 특별히 서구 국가는 외국인 통제는 그냥 할 수 있지만 내국인 통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 국제보건기구의 팬데믹 선언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다리다가 선언했을 때 조치를 취할 때는 이미 너무 일이 커져버린 상태여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이번에 그 국제보건기구의 책임은 이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때려놓친 방역 말씀드렸고요. 그럼 우리 방역 방식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있다면 초기에 주목받은 아시아 네 국가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과 한국이 있는데 이 중에 싱가포르, 홍콩, 대만은 사실 사스 때는 여기 제일 많이 당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그 교류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초기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거의 그 사망자가 없다시피 하고 그렇게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를 주목한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견제용으로 이거를 이제 외국 보도를 잘 읽어보면 이런 국내에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외국 보도를 잘 읽어보면은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앞에 말씀드린 세 나라보다는 좀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초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이렇게 띄우나 그런데 중국과의 비교용이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이 봉쇄하고 사람들 집에 가두고 그랬을 때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비교적 잘 방어한 국가로 한국을 지목하면서 그 언론 보도 제목이나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중국에 대한 비판용으로 한국을 띄웠다라는 인상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이 한 3월까지는 그랬죠. 3월까지는 그런 식으로 한국을 칭찬하다가 물론 이제 한국이 못한 건 아닙니다. 잘한 편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세 국가는 지난 3월 20일까지 통계를 보면은 뭐 이 사망자 수가 아직도 굉장히 적은 이 나라들이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이렇게 사망자 수도 이제 꽤 늘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했긴 하지만 주목한 세 나라와는 차이가 현격히 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의 이제 두 번째 이유가 3월 지난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한국 칭찬이 좀 뜸해지다가 정치인들이 이제는 한국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정치학자 한 분이 또 기사도 내고 한 내용입니다. 이제 한국처럼 방역을 이렇게 잘한 그 정부가 그다음에 이제 당선이 돼야 이것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논지로 이제 서방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나라를 언급하면서 이제 자국 선거용으로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것.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트럼프 때리기용으로 한국을 칭찬하고 하는 것을 그 맥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우리 대통령께 편지도 보내고 그리고 또 이제 서구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한국 칭찬도 하고 그랬죠. 근데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게 지난 정부 때부터 빌 게이츠 그 블로그를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있는 글들을 모아서 이제 기사처럼 낸 것이 게이츠 노트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난 정부 때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4가지를 그때 아주 적극 칭찬했는데 이제 방역에 대해서 그 다음에 백신 연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뀐 것에 대해서 등등 4가지 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그렇게 이제 백신 연구 때문에 한국을 칭찬하면서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제 그렇게는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정치적인 성향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는 한 사업가가 좀 후진국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백신 개발을 위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이렇게 두면은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걸 어느 정도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 없이 이제 한국의 이런 내용이 그런 뒷생각 없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서 우리 안에 일어난 착시 현상이 뭐냐면은 이거 서구가 우리를 정말 좋게 보는 거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잘하긴 잘했거든요. 근데 국내 보도된 것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등 방역에 있어서 1등 국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일어난 것인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사실은 그 기사 안에 하나씩 이렇게 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유 인권을 대가로 한 방역이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이런 거죠. 중국과 비교해서 중국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한국에 보도될 때는 중국보다가 빠지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개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중국보다는 그렇지만 서구에 비교해서는 이제 비민주적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인권을 대가로 한 방역이다 이런 내용을 싣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럼 우리가 이제 방역 과정에서 또 우리가 돌아볼 것은 뭐가 있는가? 감염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식당을 한 사람이 감염자로 밝혀질 때 다 이제 추적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런 가해 이런 2차 가해에 대한 호소가 이제 많이 이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 허상이 가져다주는 불신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왜냐하면 외신을 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추적해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러면서 이건 아닌 같은데 이런 얘기가 이제 들리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와 다른 방역 정책은 이 마스크 같은 경우도 여기 매뉴얼 들어가 보면은 지금 다 인터넷에 실려 있습니다. 5세까지는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은 5세까지는 발병도 거의 없고 사망은 뭐 거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를 씌우면 더 위험한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6세부터 11세까지는 7가지 조건을 내걸고 7가지 조건을 내걸고 그 중에서 어느 조건이 부합되는지를 그 부모나 교사가 확인해서 결정해라. 12세부터는 성인이 준한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우리는 또 그런 정책과는 좀 다르게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 제한의 원칙에 대해서도 이게 공정했는가? 왜냐하면은 팬데믹 선언을 하고 그 다음 쭉 이렇게 외국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기준이 2가지. 하나는 업종을 정하고 이런 것만 가고 나머지는 가지 마라.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숫자를 정해서 몇 인 이상은 모이지 마라. 그리고 둘을 함께 쓰는 경우 이것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예배 감염과 생활 감염을 구분하지 않은 것. 즉 교인이
확진자가 되면은 무조건 교회와 연결시켜서 그래서 마치 예배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곤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계속 있었는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수원에서 한번 그 교회 감염이 떴을 때 수원시에서 그거는 예배 감염이 아니다고 해명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교회 감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건 아니다, 예배 감염이 아니다라고 발표해 주는. 그리고 그 지방자치장이 여당 쪽이었는데 하여간 이제 흥미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하게 알리고 있는가를 보면은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거 없는 추정.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어느 어린이집에서 발병을 했는데 나중에는 한 사람 그 확진자가 나왔는데 더 이상 없었다라는 가지고 마스크의 힘 이렇게 왜냐하면 발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마스크 하나만 잘 썼다고 되는 건가? 어쨌든 하여간 그런 뭔가 이렇게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한 것. 그 다음에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 것은 일부 교회 문제를 전체 교회 문제인 것처럼 계속 보도한 것. 그 다음에 범죄 오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 감염과 그 예배 감염을 구분하지 않고 그 범주를 아예 섞어버려서 그렇게 해서 마치 다 예배 감염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한 것. 그러나 최근에 정부 발표에 의하면 예배 감염은 없었다. 그런 것이 또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신천지 이단을 옛날 같으면 이게 신천지파라고 그러든지 신천지 집단이라고 보도를 했을 텐데 옛날에 이제 구원파라든지 다 그랬죠. 통일교. 근데 이번에는 신천지 교회라고 해서 이 말을 들으면은 마치 일반 교회의 한 그런 그 부분인 것처럼 이렇게 한 것.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랄까 좀 공정하지 못한 그런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이 뭐랄까 이 교인들 사이에는 많이 이렇게 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이제 교회 반응을 보면은 우선 이게 이제 전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당해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이 예배 문제도 많은 교회가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가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가긴 하지만 이게 전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교인들에게서 모든 활동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는데 이제 그것이 이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신학적인 검토 없이 갑자기 대응을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안에 들여다보고 통계를 보면은 대부분의 교회가 다 이제 사실 따른 거거든요.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정부 지침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어긋나지 않게.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일각에서 이렇게 반발도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 그다음에 신천지 교회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신천지라는 이단이 그동안 끼친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신천지가 이제는 정말 이제는 이 마각이 드러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는구나에 대한 안도감 때문이었는지 이 표현에 대한 뭐랄까 대응이랄까 정정이랄까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 지방 자치단체 아니 그 경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이제 그 경남지사를 만나가지고 우리는 다 비대면을 하겠다. 그러나 50명 미만인 교회는 지금은 이거는 좀 위기다. 가뜩이나 성도들이 적은데 예배까지 못 모이면 이건 존립의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50명 미만은 영향이 크지 않을 테니까 또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모일 테니까 이건 좀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타결이 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건 정말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타협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큰 교회가 좀 이렇게 태도를 보이고 이렇게 했으면은 조금 더 낫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앞에 발표한 분들이 좀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이제 동의를 하면서 교회가 이제 처음 맞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뭐랄까 이런 어쨌든 결과가 일어난 것은 교회 쪽에서 이런 상황에 대한 충분한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교회가 공적 관계에 대해서
공공의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신학이라든지 그런 태도 같은 것을 이제는 바로 세워야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반성과 그런 뭐랄까 이 숙고의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제는 제가 하는데요.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관계성의 개선의 여지가 크다라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했고요. 뭐 저는 연구 목적이 분명합니다. 바람직한 관계성을 제안한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안한 3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적 영역과 방식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된다. 넓혀야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롤즈를 제가 좀 비판했습니다. 저는 롤즈에 따르면은 공적 영역을 정치 영역으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교회, 대학, 시민사회 이런 것들은 배경 문화라고 해가지고 공적 영역에서 빼버렸습니다. 이거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교회는 공적 영역을 생각할 때 정치 영역과 시민 영역을 다 포괄해서 접촉면으로 삼고 소통의 대상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고요. 참여 방식도 정치 영역에 직접 우리가 참여할 수 있지만은 간접적 방식, 그러니까 시민 영역을 통해서 정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 이거고요. 두 번째는 적절한 구분이 필요하다. 단절 안 좋죠. 분리 안 좋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지만 교회와 국가가 적절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 구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화를 하거나 혹은 정치적 권력적 목적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거 경계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가도요. 고유하는 우리 교회 영역 있잖아요. 그 너무 과도하게 부당하게 침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이게 지금 다른 우리 정치사회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전체 사회가 추구하는 공적 목적 있잖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자. 그리고 그 공적 목적을 위해서 사익 빼고 교회 집단적 이익 빼고 그 공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 공적 공동체의 동료 구성들과 좀 진정성 있게 협력하자. 그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 연구자님들 제가 연구를 다 알고요. 내용을 다 알고요. 근데 보니까 압축 또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조금 더 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우리 기자회견 연구 발표회 우리 YTN 앵커를 맡고 계시는 우리 변상욱 기자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연구 발표를 보셨는지 우리 한번 모셔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오실까요? 네. 글쎄요, 발표에서 생각되는 바 몇 가지만 좀 간추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교수님이 더 길게 얘기하셨어야 될 부분인데 짧게 줄여주셨는데 이렇게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국가 권력 또는 중앙정부와 교회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부활절 연합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통통제가 어렵다든가 또는 뭐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활절 연합예배를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예를 들면 하나가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종교인 과세 문제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되고 3번째가 지금과 같은 전염병 팬데믹 이런 거죠. 결국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냐라고 하는데 부활절 연합예배가 된다 안 된다는 경찰하고 지방자치단체만 상대하면 되는데 종교 관련 세금은 중앙정부로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전염병 팬데믹에 있어서 한국교회 상대가 누구냐라고 할 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국가 권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중앙정부는 국가 권력의 모양만 하고 심부름을 하는 거지 그 뒤에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거는 어쩌면 국민, 시민사회 세력인데 우리는 정부가 지침을 주면서 지시를 하고 거기다가 과태료를 물게 하고 하니까 정부를 바라보고 이거는 정부와 교회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민들이 그걸 다 지켜보면서 국민 보건, 건강, 생명, 안전과 관련된 대교회의 관계, 교회의 행동을 갖다가 판단하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너무 국가 권력, 중앙정부만 의식한 거 아닌가 해서 이 관계 설정에서 약간 착시나 오류가 발생하면서 대응을 잘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선교를 해야 할 대상자들과 선교를 해야 할 사람의 관계인데 우리는 정부를 바라보면서 정부하고의 관계만 풀려고 했던 거지 선교 대상자인 국민들이 우리를 뭐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서 조금 벗어나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일방적인 지침이 자꾸 내려와서 힘들었던 거는 뭐 충분히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 카운터파트가 있다는 거죠. 카톨릭과 불교는 왜 불만이 없는가라고 하는 문제죠. 카톨릭이야 당연히 뭔가 우리하고 완전히 체제가 다른데, 불교는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다고는 할 수 있지만 또 카톨릭하고도 다른 문제고, 그래서 사실은 개신교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안 지키면서 방역 수칙이 엄해지고 엄격해지고 더 오래 가는 거에 대해서 카톨릭 불교가 개신교에 의한 피해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를 시민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계신 분들이 바라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불교하고 카톨릭은 주일마다 모여서 함께 교유하고 예배드리지 않아도 지탱해 온 존재들인데, 개신교의 특질을 시민들도 그렇고 정부가 이해를 못 해주는 거죠. 그걸 물론 언론이 이해를 시켰으면 좋은데 언론이 이제 그 역할도 안 해줬고,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오류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신천지에서 놀라울 정도의 폭발적인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는 개신교가 아닙니다. 개신교와 신천지의 관계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앙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적대적인 관계이고, 신천지의 공격에 의해서 개신교가 엄청난 피해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전혀 개신교와 연결되는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먹혔어요. 그거는 뭐 어떻게든 먹혀가지고, 먹히는데 공식 이름이 전부 다 신천지 무슨 교회로 돼 있으니까 받아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뭉개져 버렸습니다만은, 그래도 언론들과 국민들 인식 속에서 개신교와 신천지는 뭐 물과 기름이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인식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터지죠. 전광훈 목사가 이끌었던 도심 집회라든가, 그 다음에 BTJ 열방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비인가 학교라고 하나요? 비인가 학원의 문제, 그러면서 최근에는 모작교회 문제, 쭉 개신교에서 불거진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신천지와 개신교는 완전히 다르대, 그건 완전히 숙적 관계야 라고 하던 것이 결국 다 비슷비슷하고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미지가. 그 과정을 도저히 통제 못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고, 그런 점에서 교회한테 사실 따져 묻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다 발표한 내용은 코로나19 방역 당국이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미디어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였는데, 반대로 교회는 솔직히 코로나19 방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나 라고 하는 문제. 미디어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나 지금 연구를 했지만, 반대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어떤 미디어로 존재를 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압니다. 온갖 루머와 음모론과 잠깐 방역 지침을 어기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어떨 때는 선동도 하고 어떨 때는 전파 역할도 하고 하는, 실제로 교회는 어떤 미디어 주체로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반성이 이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끝나면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상황을 정리해 보겠다면서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연구기관에서는 그 연구로서 이제 접근을 할 거고, 그다음에 언론은 언론으로서 지난 2년을 되돌아보는 어떤 평가 작업을 계속할 텐데, 그때 한국교회를 어떻게 스탠스를 잡아가지고 평가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부터 걸려 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아마 앞으로 한 3년, 5년간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연구가 계속 나오고 기획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한국교회는 이게 이제 문제로 제기가 되겠죠. 그런 연구와 미디어의 추궁에 대해서 이제 한국교회가 어떻게 빨리 수습을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교회 내에서의 그 집단 간의 차이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글쎄요, 뭐 여기 목사님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저같이 또는 제 후배들 같이 기독교적 전통이나 아니면 기독교가 한국 역사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아주 공헌을 많이 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란 세대와 전혀 그런 얘기 듣지 못하고 자란 10대와 20대의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10대, 20대는 10년 뒤에는 교회 내에서의 장년부와 중년부입니다. 이 미래 세대를 어떻게 이제 교회 안에서 바로 세울 건가에 대해서 코로나19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건데, 그 관계를 빨리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심각한
말씀을 드리.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아까 이제 우리가 주로 의견을 맞춰갔던 문제, 잘하면 뭔가 성심성의껏 뭔가 사회공헌을 하면 다시 이미지가 좋아질 거야라고 하는데 고민이 나왔죠. 누가 할 건데? 주체. 누가 누구를 데리고 할 건데라고 하는 핵심 주체와 그 주체를 둘러싼 동심원으로 둘러싸고 있는 어떤 동력의 문제. 누가 주체가 되어서 어떤 동력을 가지고 그럼 이걸 갖다 회복시켜낼 거냐를 빨리 결정해서 그게 한기총이든 NCC든 손을 잡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으면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말씀, 뭐 괜히 잔소리 내지는 엉뚱한 소리만 하겠는데, 그 다음에 얘기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인들은 삶이 더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통합 집사가 이런 얘기해서. 목사님과 교회는 예배가 중요하죠. 그걸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신앙의 신조이기도 하면서 그걸 동력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인들은 무너진 내 삶이 중요합니다.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교회가. 뭐 너무나 눈에 확실하게 보이죠.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주거 문제, 노인들의 어떤 빈곤 생계의 문제, 특히 일자리가 갑자기 이제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떨려난 노인들의 이제 주거와 생계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학자금 문제, 그다음에 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과 그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등등등 해서 심리적인 치유 문제,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신방을 돌면서 다 위로하고 안아주시고 해야 될 이런 문제들. 근데 재난과 관련된 선교의 문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야, 그거를 누가 정리해 낼 거며 그걸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일선 교회에 빨리 내려보내는 문제, 또는 가이드라인이 내려간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심리적인 어떤 뭐 공부도 같이 하고 훈련도 받고 하셔야 되는 거지 갑자기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정리해서 내려보내느냐 하는 문제 등등등, 이런 것들.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맨 시작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가 중세시대의 교회와 왕권의 관계처럼 잘못 착시를 일으키는, 그것은 이제 없어야겠다. 이거는 시민사회와 교회의 문제다. 적어도 전염병 또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있어서는 거기서부터 다시 자리를 잡아서 무엇을 할 거냐 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와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 발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